그가 눈을 감는 순간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이름 이유철. 한때 잘 나가고 엘리트였던 그 남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명문대 졸업장, 증권회사 엘리트, 사업가로서의 전성기,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좀 더 진실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유철은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대학 진학률이 20%도 되지 않던 시절, 그것도 명문대학이라니. 그는 동네의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유철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간 사람이 내가 처음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영어회화, 스터디에 참여하고 경제학 원서를 읽었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해. 젊은 이유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은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학을 졸업한 이유철은 서울의 한 대형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금융업은 촉망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대리,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네, 부장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일을 잘했습니다. 아니, 잘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응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의 명함은 점점 더 그럴듯해졌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난 여자,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괜찮은 집안 출신에 학력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유철 씨, 좋은 신부감을 만났네요. 축하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땠을까요? 아내와 그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 것일까요? 회사에서 그는 진정으로 일을 즐겼을까요? 아니면 그저 월급을 위해, 승진을 위해, 남들이 보는 성공을 위해 버텨낸 것일까요? 이유철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40대 후반, 갑작스러운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 차장, 미안하지만 회사 구조조정이 있어서 말이야. 명예퇴직, 그 단어는 마치 벼락처럼 그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자네도 이해해줘. 이해? 무엇을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20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상사의 기분을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허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나를 버린다고. 이유철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나는 실패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대 후반, 아직 젊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 그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예퇴직 후 이유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찾아볼까? 하지만 40대 후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유철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문대를 나왔어. 증권회사에서 20년을 일했어.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만심이었을까요? 퇴직금을 미천 삼아 그는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한국에 파는 일. 당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던 분야였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를 찾고 물건을 검수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거래처를 만들고 한국에서 바이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사업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50대 초반 이유철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습니다. 수입한 물건들이 잘 팔렸고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존도 고용했습니다.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유철 씨, 요즘 잘 나가시던데요? 부럽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나 스스로 성공했어. 돈이 생기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 30평대 아파트, 차도 샀습니다.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바꿨습니다. 여보, 이 차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사업가인데 사업가.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증권회사 차장보다 훨씬 멋있게 들렸습니다. 골프도 배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골프를 쳐야 한다고들 했으니까요. 비싼 회원권을 끊고 주말마다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드라이버 샷 좋으시네요. 거래처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는 골프를 즐겼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까요? 차를 바꾼 것도, 아파트를 산 것도 정말 그가 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유철은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50대 중반. 사업은 계속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유철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크게, 더 많이 벌어야 해.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무역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도 건드렸습니다. 음식점도 차렸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시도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사업은 타이밍이야.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쳐.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지인들에게서, 심지어 사채까지. 유철아, 이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60대 초반,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징조였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대금을 늦게 지불했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가 적자를 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이유철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은 직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대금 결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정이. 이유철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졌으니까요. 이 대표님,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도 연체가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5%라고요? 급하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시고 아니면 말고. 사채업자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유철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 하지만 이번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5% 이자, 1년이면 60%.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이자만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60대 중반.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유철 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차갑고 간단했습니다. 신용불량자. 그 단어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카드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개통도 어려웠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차는 압류당했습니다. 아파트도 넘어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팔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유철아, 내가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 벌써 3년이 넘었어.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8평 원룸으로. 그것도 지하. 여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줘. 조금만 참자. 하지만 조금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에만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사람이 없는 공원을. 나는 뭐였을까? 그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증권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사업으로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빚, 신용불량,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그 모든 공부는 다 무엇이었나?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증권 분석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지금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동창회의 명단을 꺼내봤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일까봐 두려워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정도.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명예퇴직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더라면, 빚을 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권했습니다. 병원.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사실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럼 잘 계세요. 짧은 대화, 형식적인 인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시댁 일이 있어서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바빴을까요? 이유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신용불량자 아버지,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뭘 줬나? 돈. 아니, 돈도 제대로 못 줬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겼습니다.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화? 더욱 아닙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없어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힘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70대 초반, 이유철은 허무의 심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은 무엇을 했을까? 동창회 명단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친구, 병원을 개업한 친구, 법조인이 된 친구. 하지만 그들도 행복할까? 이유철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지위가 높으면 만족할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좋은 학벌은 무엇이 남았나? 명문대 졸업장.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좋은 직장. 그것도 결국 잃었습니다. 자부심. 그것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졸업장이 밥을 먹여줍니까? 빚을 갚아줍니까?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성실한 노력은 무엇이었나?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회사 시절에도, 사업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빚더미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유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이유철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술자리에서 농담하고, 골프장에서 사업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누구의 진짜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투명하지 않았어. 이유철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의 가면, 사업할 때는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 가족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가면. 하지만 진짜 이유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척했습니다. 만약 진솔했다면, 만약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나 사실 회사에서 쫓겨나서 두려워. 요즘 사실 사업이 불안해. 외로워서 그런데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로. 이유철은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명확한 가치관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을 벌기 위해. 그렇다면 왜 돈을 벌고 싶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다면 그 인정이 진짜 가치가 있습니까? 이유철은 평생 주변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증권회사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내 가치관은 무엇이었나? 그는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그것이 그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나침반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유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유철은 상상해봤습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까? 아마도 친구들에게 더 솔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보다 관계를 우선했을 것입니다. 성공보다 의미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마도는 무슨 소용입니까?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70대 중반, 이유철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식욕도 없었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이유철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장암 사기.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 이유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항암 치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조금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유철은 견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철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네요. 아니다, 너의 탓이 아니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못 됐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었어. 돈 버는 것만 생각했지. 이유철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미안하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 딸도 왔습니다. 이유철은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 이제 와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잘 견뎠어. 이유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줘.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나도 그랬어. 이유철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이 들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래. 둘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건가? 글쎄요. 그때는 좀 더 당신을 알려고 노력할 거예요. 진짜 당신을 말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제야. 너무 늦었지만. 봄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유철은 그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구나.
평생 바쁘게 살면서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골프장에서도, 회사 가는 길에서도 벚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감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급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놓쳤습니다. 인생도 그랬구나. 인생도 벚꽃 같았습니다. 짧고 아름답고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항상 다음을 생각하느라 지금을 놓쳤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성공을 쫓느라 행복을 잊었습니다. 이유철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병상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 아마도, 슬픔,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작은 평화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는 깨달았으니까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유철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7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기준으로 성공입니까? 이유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진실한 관계, 투명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가치관입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유철은 70대 중반에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학벌을 쌓는데, 돈을 버는데, 성공을 쫓는데, 아니면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데, 자신을 성찰하는데,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유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명확합니까? 당신의 관계는 진실합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유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후회 없는 삶, 적어도 의미 있는 삶, 적어도 진실한 삶을. 봄은 다시 돌아옵니다. 벚꽃은 다시 핍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깊이 있게 관계 맺으십시오.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유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느낌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